2019년 3월 1일에는 미북 회담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뭐 저쪽 좌파들은 북미 회담이라고 하는데 저희의 우선순위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기 때문에 미북 회담입니다. 했는데 이때도 모든 매체가 좌우 모든 매체가 다 김정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잘 회담이 이루어져서 평화협정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는데 그때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때 제가 베트남 현지에 가서 이 회담은 결렬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한번 히트친 적이 있었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저희들의 정보력이죠. 네. 정보력.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방식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취합해서 이런 식으로 한 수를 내다보고 앞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아람코 지역에 공격을 당해서 유가가 오를 것이다. 이것도 얘기했는데 맞았죠. 네.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제가 얘기할 때 정확하게 아람코라는 회사를 집었는데 이게 웬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람코 회사가 그대로 폭격당했었죠. 그리고 후티 반군이 이란하고 같이 교류해서 북한제 무기를 수입한다. 이 얘기도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했었죠. 근데 이것도 뭐 사실은 제가 예언한 게 아니에요. 이런 정보는 이미 미국에 존재했습니다. 단 한국의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정보를 끄집어내가지고 한국에 있는 대중들에게 알리면서 이란 사태는 북한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줄기차게 얘기했었죠. 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의 근본적인 배후에는 미중 패권 경쟁 때문이다. 초창기에 이런 말을 할 땐 사람들이 믿지는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왜 중동 문제가 중요한지, 왜 이란 문제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동 이란과의 전쟁이라던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저들과 전략적으로 싸우고 대항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이제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슬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슬람 찬양론자도 아니고 이슬람 신자도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왜냐? 저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래서 지금 이란 문제는 굉장히 중요시 봐야 됩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 데 있어서 이란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쿠르드족들 토사구팽 당할 것이라는 걸 얘기했었죠. 예, 바로 토사구팽 당하지 않습니까? 예. 무장 독립 투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무장 독립 투쟁을 아름답게 포장해 줄 수 있는 외교관이 없으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무장 독립 투쟁은 팔다리와 같은 거지만 외교력은요 머리입니다. 두뇌. 근데 머리가 없는 팔다리는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쿠르족이 독립할 수 없는지를 설명할 때 얘기를 했었죠. 쿠르족이 독립할 수 없는 이유는 아무리 무장 독립 투쟁을 해도 미국 백악관이나 화이트하우스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로비할 수 있는 외교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외교적 협상이 가능하다면 되지만 못한다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항일 투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할 때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이승만 대통령 같은 외교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하기 싫던 인정을 하건 상관없이 일본이 삼국동맹을 맺고 서방의 열강 국가들과 전쟁을 선포했던 시기에는 이미 조선은 일본 땅이었어요. 즉 일본 제국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의 일부였어요. 따라서 한국인은 물론 그 당시는 조선인이죠. 조선인은 그 당시에 일본 제국의 신민으로서 미국에 대항한 나라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한일 합방이 되던 시기에 서방 사회도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것을 찬성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된 조선의 신민은 일본 신민입니다. 그 이후에 미국하고 갈등이 나면서 2차 세계대전으로 비화가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나라가 그러한 외교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면요. 어쩌면은 재수 없었으면은 일본의 패망과 함께 우리도 아마 전쟁 배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 그것이
분리가 됐죠. 조선은 일본이 아닌 것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조선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죠. 여러분 솔직히 조선이라는 나라, 물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불리죠. 이 나라의 존재를 일반 사람들이 알게 된 건요. 올림픽 이후예요. 올림픽 이후. 그나마. 올림픽 이후에도 한국 사람들 별로 대접 못 받다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서 대접받게 된 건데 2000년대 후반입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한국인 알아주지 않았어요. 제가 해외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옛날 때 한국 사람들이요. 원숭이 취급했어요. 진짜. 옛날 때 저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 저희 가족들 해외여행 간다고 프랑스 택시 운전하다가 옆에 조수석에 사람을 안 태우는 거예요. 네, 저희 아버지가 옆에 탈랬대요. 뒤로 가라고 다. 그래서 저랑 저희 어머니랑 우리 내 동생 네 명이 뒤에 쪼르륵 탔다고. 앞에 자리 하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였어요. 지금은 난리가 났죠. BTS 때문에.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사실을 알고 지나가야 돼요. 예. 그랬고 돼지열병, 그 다음에 조류독감이라는 것도 맞췄죠. 그렇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 예언은 없어요. 예측인 거지. 그리고 정보력이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말한 것뿐인 겁니다. 이거는 뭐 대단한 초능력도 아닌 거고. 하지만 우리는 그만큼 빨리 움직였죠. 그래서 어떠한 대비책을 해야 되는지를 미리 말했지만 늘 그렇지만은 우리가 빠른 정보를 알리면서 대처를 요구했지만 많은 대중들이 관심은 여기 없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들도 많죠.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가 폭등한 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중국에서 뱅크런 사태 막으려고 돼지고기를 사은품으로 준다는 소식까지도 들리고 있는데 놀랍습니다. 네. 그 정도로 중국이 지금 돼지고기 파동이 일어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그렇죠? 이거 제가 돼지고기 얘기할 때도 많은 분들이 생뚱맞다 그랬어요. 이제는 너도 나도 돼지고기 얘기를 막 하더라고. 네. 근데 중국의 돼지고기 파동이 중국의 경제 또 혹은 그 정치 체제를 흔들 큰 다크호스로 등장할 거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렇죠? 이런 것도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임종석이 정치 제도권 떠난다는 거.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네. 이것도 여러분 상상도 못 하셨지 않습니까? 임종석이가 정치권을 그러니까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제가 옛날 때 그래서 방송에서도 그랬잖아요. 박결 대표한테 만약에 종로에서 임종석 출마 안 하면은 무혈 입성하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농담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진짜 그 사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진짜 일어났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맞힌 사람 없었죠? 네. 그리고 종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임종석 씨. 여러분 보신 분들 있다면서 가끔씩 댓글 올라오더라고요. 어디서 골프 친다고.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누가 그랬다더라는 말 말고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서. 네. 그렇죠? 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꽤 많은 것들을 맞췄습니다. 예. 이것도 있었죠. 또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대신 사드 배치를 증설할 것이다. 이것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왕이가 오기 전에 제가 1인 시위할 때 얘기했었죠. 1인 시위할 때 청와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한국한테 그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사드 배치를 증설한 쪽으로 제안할 수 있다. 아니지. 우리가 그렇게 제안하라 그랬죠. 우리가. 문재인 정권은 절대 안 할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먼저 선제안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진짜 미국에서 이 제안을 해왔죠. 왕위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미국의 화이트하우스, 그 다음에 미국의 그 국회의사당에서 미국의 정치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한반도,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 대미 정책을 어떻게 쓰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램들을 미리미리 캐치해가지고 미리미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말했던 이런 정책들만 그대로 했었어도요. 우리나라 GDP요 상당히 올랐습니다. 제가 이 말한 것들, 이런 것들만 실천을 했었으면은. 물론 문재인 정권이니까 안 한 건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했다면이에요. 했다면.
그래서 제가 정권 교체가 절실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미국은 경제가 호황이라서 막 수치가 다 올라가는 쪽으로 여러 긍정적인 면에서 되고 있는데 한국만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웃 국가 일본조차도 잘 나가고 있는데 정말 아쉽죠. 그리고 중국 유학생들이 공산당 소속이라는 것도 이건 정말 오래전부터 얘기했죠. 제가 2016년도부터 얘기했었어요. 사실 그 이전부터 얘기했지만은 제가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활동한 게 아니니까 한국에서는 묻혀 있었죠. 제가 카자흐스탄과 몽골에서 그 국제학술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중국 유학생들 간첩이라고. 예. 그러다 이제 한국에 와서는 제가 아마 2017년 2월 26일인가? 그때 저기 박원순이가 있는 심의청 밑에 가장 큰 홀에서 제가 방송을 할 때 그때 그 얘기를 했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지 않았고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했는데 드디어 신문에 나왔습니다. 드디어. 네.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 뭐야 이게. 국익 늑기의 팀은 늑대 부적도 판매하시죠? 아이디어 좋은데 늑대 부적. 무슨 동학군입니까? 그 부적을 붙이고 있으면은 조선족의 공격을 피해가게. 그 다음에 외지인이 독식하는 서울부동산. 이것도 제가 2017년부터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제 비공개 강의에서 제일 먼저 얘기했었고 제가 옛날에 문정동에 비공개 강의하는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비공개 강의 때도 여러 번 얘기하고 그 이후에 자연사 박물관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서부터 해서 그레이트 게임에서도 이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우리나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은 부동산이다. 그리고 부동산을 사는 자금은 어디서 온다? 암호화폐, 비트코인. 그래서 2017년 맞죠? 2017년 12월서부터 해서 우리나라에서 국내 그 비트코인 거래량이 세계 1위가 되던 시점에 그때 중국에서 2017년 9월에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폐지되거든요. 그 폐지되던 시기에 그 암호화폐들이 한반도로 넘어와서 대량 거래되는 바람에 세계 거래량 1등이 돼버렸고 빗썸이 그 당시 1등이었거든요. 거래량. 그랬고 거기서 만들어진 그 자금이 한국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쓰이고 있다. 얘기를 그때 당시 비트코인 얘기할 때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가장 타격을 받는 지역이 어디냐? 송파구. 그랬다고요. 왜냐? 중국인들이 가장 투자를 만든 그 지역. 그래서 송파대로 그 축선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잠실서부터 해가지고 그 잠실대교서부터 해서 이렇게 분당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에 만들어진 수많은 오피스텔 촌이라던가 이런 것들. 이거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간다. 왜? 얘네들은 이거 부동산이니까 그냥 얘기를 할게요. 그냥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부동산 값 자꾸 오르고 있죠. 이 메커니즘이 뭐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중국에 있는 자본들이 해외로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망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시진핑이 있는 태제당뿐만 아니라 반대파 정적인 샹하이방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탈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로 만들어서 암호화폐는 가져 나올 수가 있거든. 그냥 이런 USB 담아오면 되니까. 예. 중국 내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없다 하더라도 갖고 나와서 한국에서 거래하면 돼요. 다른 나라에서 거래해도 되는데 다른 나라는 제재를 많이 가하는데 유독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안 합니다. 왜인지는 전 모르겠어요. 왜 중국인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나라 비트코인 거래를 하게끔 놔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서 그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원화 혹은 달러 돈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원화로 바뀌어진 돈들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쪽으로 갑니다. 아파트 아니면 부동산, 건물, 토지 등등으로. 그것 중에 하나 걸린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버닝썬 사건에서 나왔던 린사모예요. 하나 들킨 게. 암호화폐를 가지고 와서 현금화 시켜서 부동산을 산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사는데 자 어떻게 사냐. 얘네들은 돈 세탁이 목적입니다. 돈 세탁이 목적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현금화 시켜가지고 그걸로 1차로 부동산을 삽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살 때 이 부동산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자금의 출처는 불명확해요. 그래서 이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거를 다시 팝니다. 팔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이 되죠. 근데 암호화폐에서 현금화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현금화가 되는 거거든. 예, 요 효과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너 이 돈 출처가 어디야? 그러면 부동산 팔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부동산 어떻게 샀어? 하면 암호화폐인데 거기까지 터치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비정상적이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강남이 됐든 어디가 됐든 부동산 매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사고 누가 팔아요? 이 불경기에. 그럼 부동산 가격은 왜 오르냐는 거예요. 그거는 중국인들끼리의 거래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리고 플러스 뭐가 있다? 그 지역의 땅값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지역 주민들의 마음 포함해서. 부동산 값 폭락하면 타격받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 애들이 예를 들어 1억에 사잖아요? 그럼 팔 때는 1억 1천에 팝니다. 그 다음에 또 1억 1천에 산 사람은 다시 이거를 1억 2천에 팔고 1억 2천에 사는 사람 1억 3천 이런 식으로 파는 거예요. 가격을 자꾸 올려요. 이거 왜 올릴까요? 수수료 때문에. 밖에 또 내보내야 될 거냐. 한국에서 돈 세탁해서 또 해외로 반출시켜야 되잖아. 해외로 반출시키면 또 수수료 필요하잖아. 네? 수수료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원래 옛날 때도 우리나라 개발 시기에 부동산 투기가 있었어요. 근데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쭉 투기가 일어나다가 막차 탄 사람 때 뚱 떨어지면서 망합니다. 막차 탄 사람은.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인들끼리 자신들이 암호화폐를 현금화시켜서 다시 그 세탁 과정에서 이제 뭐 한국의 부동산 사관 이런 사태들이 그 사태들을 통해서 부동산 값이 오르는데 이것이 막차를 탄 중국인들에 의해서 똥볼을 찬 사태가 벌어질 것이냐? 안 일어납니다. 왜 안 일어난다고 한지 아십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현행법이 지금 외국인, 즉 조선족이나 이런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대출을 거의 실질적으로 무제한으로 풀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대출금이 부동산을 아파트 살 수 있는 가격만큼 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막차 탄 사람은 대출 받아서 사면 돼요, 그냥. 막차 탄 사람은 손해 안 봅니다.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먹튀해도 되지. 먹튀해도 되지. 누가 손해보겠어요? 은행이 손해를 보고 국민이 손해보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이 시스템을 지금 현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주고 있죠. 예?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 그 다음에 중국인의 돈 세탁 과정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전혀 얘기를 안 해. 그러면서 지금도 우파 사람들 그러죠. 반중을 왜 해야 되는데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반중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반중을 해야 되는 목적은 여러분들의 삶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얘기했던 건 이거였죠. 마약. 무비자국 자꾸 확장시키면 마약 들어온다고. 진짜 들어오고 있죠? 예.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몇 개까지나 13개를 제가 정리해서 넣었는데 실제 이거보다 더 많아요. 여기 얘기 중에 3건 빼놓고 나머지 10건은 올해 한 겁니다. 올해만 10건이에요. 거의 한 달에 한 건씩을 터뜨렸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맞춘 거죠. 예. 그 이전에도 그랬었고. 예. 근데 이게 문제는 뭐다? 이러한 많은 것들이 일개 유튜버다 보니까 정책 반영이 못 된 거예요. 우리가 정당만 있어도 이것들은 정책 반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죠? 근데 앞으로는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단순히 방구석에서 탕수육만 먹는 유튜버였느냐? 천만에만 만합니다. 우린 실질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자연사박물관을 할 때에도 반중 집회를 2번이나 했었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우리가 매년 연말마다 우리가 이렇게 대강당의 사람을 모아놓고 강연회를 했죠. 처음에 2017년도에 제가 와서 할 때에 강연회에 왔던 분이 3사람입니다. 네.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불어난 거예요. 지금은 더 많아졌죠. 이제는 뭐 5,000명이 넘을 정도로 들어오죠. 예. 이것도 작년에 한 거는 700명인가 왔었어요. 이 신뢰가 다 찼습니다. 그 전년도 2017년도에 했을 때는 500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200명이 더 추가돼서
저 위에 2층까지 다 찼었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만큼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확장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것도 아주 탄탄하게 단결이 돼서 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안 된다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지 모든 건 숫자가 증명한다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리고 나서부터는 프로젝트로 수적 찬소 콘서트를 계속했죠. 반중 집회를 계속 꾸준히 했습니다. 예, 약 2주에 한 번씩. 그래서 이게 1회 했을 때 슬로건 포스트였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또 이렇게 8월, 그 다음에 또 10월, 그 다음에 또 10월 26일, 11월, 11월 23일, 그 다음에 12월 14일 등등. 그 이전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포스터들이 있는데 저희가 있는 것만 제가 찾아 그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 2주에 한 번씩 계속 반중 집회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예. 물론 저희가 반중 집회를 지속할 수 있게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고, 그리고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반중 집회의 그 집회 참여 인원의 규모를 상당히 키웠어요. 거의 5,000명 가까이를 모았습니다. 큰 집회입니다. 5,000명 정도 올 정도면.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반중 집회를 만들어 냈지요. 예. 저희가 유튜버 활동할 때는 계속 비웃었던 사람들도 이때부터는 입을 다물었죠. 물론 다른 방식으로 끊임없이 방해 작업을 했지만 어쨌든 저희는 결과물을 확실하게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추우니까 굳이 이제 반중 집회를 하기보다는 혼자 1인 시위를 하는 쪽으로 방법을 바꿨죠. 사실 내일도 가야 되는데 내일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제가 여기 목이 안 좋아서 내일은 쉽니다. 하지만 제가 안 하더라도 다른 분들, 예를 들어 끝장보기 TV 그분 같은 경우는 계속 반중 집회 피켓 1인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많이 그 성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